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7일 오후 2시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상 획기적인 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획기적인 날이라도 그날이 무슨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언론과 정부가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10월 17일. 바로 51년 전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신체제를 발족시키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뒤에 헌법을 새로 만들어서 7년 계속되는 유신시대를 열었습니다. 5.16에 이어서 사실상 두 번째로 쿠데타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쿠데타는 친위 쿠데타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그 7년의 결과는 뭐냐?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17일 유신을 선포하면서 나는 민족의 재단에 내 생명을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그냥 말의 씨가 되듯이 바로 그 7년 뒤에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의 저격을 받고 돌아가시는 식으로 해서 유신체제가 끝났습니다. 그럼 7년 동안 유신체제가 뭘 만들어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오늘 있었던 행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인데 국내 최대의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 2023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 개막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 제 뒤로 보이는 무기들이 바로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의 산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음속 전투기 KF-21, 최초의 수출 전투기 FA-50 경공격기,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방공체계 M-SAM 등 전시 장비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K9 자주포,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K2 전차, 한국형 기동 헬기 수련, 육군의 공격 헬기인 LAH 소형 무장 헬기, 차세대 첨단 장갑차인 레드백, 실시간 정밀 타격이 가능한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은 우리 방위산업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의 압도적 역량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도 하면서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다.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제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유신체제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인 중화학공업 건설의 뒷받침으로 해서 방위산업이 일어난 거죠. 한국의 중화학공업 건설은 한국을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화학공업의 핵심이 방위산업이었습니다. 중화학공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도 박정희 정부가 1968년에 청와대 기습사건을 당하고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주국방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예비군 제도를 만듭니다. 그런데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살펴보니까 경공업 체제로서는 안 되겠다. 중화공업 체제를 발전시키면서 그 속에서 방위산업을 성장시킬 수가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중화공업을 발전시킨다는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신체제 7년 동안 우리는 중화공업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조선, 철강, 전자, 비철금속, 석유화학 등등이죠.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튼튼한 기반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를 휩쓴 두 차례의 석유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1973년에 있었던 제4차 중동전쟁으로 산유국들이 기름을 무기화해가지고 기름값이 넉 달 사이에 4배로 올랐습니다. 기름을 전부 수입하는 한국으로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중화공업을 벌려놓았거든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강철 같은 의지로 중화공업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뭘 하겠다는 그런 모험심으로 중동에 진출했습니다. 석유값이 오르니까 중동에 건설 붐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진출을 했는데 많을 때는 30만 명이 거기에 회사 단위로 갔습니다. 노동자가 품팔이 하러 간 게 아니고 회사가 들어갔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등등등. 그리하여 1977년이 되면은 중동에서 벌어들인 달러로서 중동에서 석유를 사고도 남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위대한 역전극을 벌린 거죠. 동시에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의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을 발전시켰습니다. 새마을 운동, 중동 진출, 중화공업 건설,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1977년부터 7월 1일부터 의료보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 기간의 박정희 대통령의 4대 업적이라고 하면은 또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이 기간, 즉 1970년대 10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은 거대한 댐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10개. 그 댐 덕분에 수도권에 2,500만 명이 몰려 사는데도 물 부족 현상을 지금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유신체제이므로 가능했습니다. 유신체제는 정치적 코스트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의 자유를 제약했습니다. 그 대신 국가 기능을 최대한 올려가지고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동안 대한민국은 주변 국가를 다 추월했습니다. 일본만 빼고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다 추월해가지고 1980년대로 넘어갈 때는 이제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이 아니고 이제는 민주화를 통해서 선진국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1980년대에 격렬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도 1970년대에 만든 중화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구조가 워낙 튼튼했으므로 그걸 다 견디고 1987년 6.29 선언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는 민주화로 넘어가는 큰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유신체제 7년은 역사적 평가를 한다면 긍정적인 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유신체제 7년, 70년대 7년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우리 지금의 수준은 말레이시아 정도가 되어도 고맙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7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했다고 해가지고 욕을 먹고 나중에는 결국 부하 손에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것도 또한 유신체제와 운명적으로 연결되는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1972년 10월 17일은 우리 민족사에서 아주 기념할 만한 날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억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치 철학을 노선을 이어갈 정당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17일이 이렇게 무심하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경제 성장에 성공하고 사회의 선진화에 큰 밑그림을 그리고 복지화의 길로 가는 길을 열었던 이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도 정치에 실패함으로써 지금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하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외교 잘하고 안보 잘하고 법치 세우려고 노력하지만은 정치에서 실패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또한 물러난 다음에는 아주 쓸쓸해질 것이다. 이런 여러 교훈을 담고 있는 게 오늘 10월 17일 유신 선포 51주년이 되는 날의 저의 감상입니다. 감사합니다.